네, 안녕하세요. 정원진 변호사입니다.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 노동법 대비를 위해서 오늘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어, 이제 올해 1월에 변호사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는 이제 3학,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도 계실 텐데, 어, 일단 그 변호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합격률도 많이 이제 떨어져서 수험생들이 그 시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또 예전과는 사뭇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노동법을 선택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은 노동법이 좀 양이 많아서 좀 부담되지 않을까. 또 최근에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쟁점 외에도 뭐 다른 쟁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노동법은 사실 단일 법전이 아니죠. 뭐 근로기준법도 있고 노동조합법도 있고 뭐 남녀고용평등법도 있고 퇴직급여 보장법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산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법률들이 전부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그 변호사 시험 노동법에서는 이제 주로 근로기준법과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을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이외의 것들은 간혹가다 이제 뭐 좀 연관되는 쟁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이제 소개해주는 것에 불과해서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은 양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교재를 보다시피 제 교재에는 이제 로이어스 노동법 보시면 뭐 기본 이론과 또 사례가 같이 있어도 그렇게 두껍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그래도 다른 그 양이 적은 선택 과목에 비해서 불이타 걱정은 상당히 덜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일단 지금 그 선택 과목으로 노동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뭐 90% 이상이 근로자 아니면 사용자잖아요. 뭐 그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사업을 하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뭐 회사에 다니든 어디 소속돼 있든 항상 그 노동법 이슈 쟁점은 실무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선택 과목으로 이제 법조인이 되는데 선택 과목으로 남는 게 타당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 변호사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법 중에 아주 필수적인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재학생 또는 그러니까 수험생 시절에 노동법을 좀 충분히 숙지를 잘 하셔서 실무에 나오시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게 뭐 상담도 하고 수임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좀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번에 2019년 판에서는 이제 제 3판인데, 기존에는 이제 저희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과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모두 다 수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차피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저희 교수님들이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그 출제하셨던 분이 다시 변호사 시험에서 또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쟁점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출제되었던 공인노무사 기출 쟁점까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하는 것으로 추가를 했고, 또 그동안 판례를 조금 더 보충을 했어요. 그리고 6월쯤에는 이제 사례집을 하나 더 출간할 계획인데, 사례집에서는 이제 그동안 당연히 이제 저희 변시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포함이지만 그 외에 이제 같은 쟁점이지만 사실관계가 좀 변형돼서 나올 수 있고 다른 판례 사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시험 보실 때 기본적인 판례는 숙지했는데 사안의 포섭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변형된 사례를 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기출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험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왔었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쟁점들을 추가해서 사례집을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례집까지 보시면 노동법 뭐 시험 준비하는 데는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일단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제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고 로이어스 노동법 교재 기본 교재랑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강의에서 일단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뭐 중요한 쟁점들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이제 뭐 사례식까지 풀어보시는 게 좋겠지만 혹여나 너무 시간이 안 되고 뭐 다른 과목으로 이제 충분히 득점이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이면 기본 강의와 그 다음에 그 파이널 강의 그거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노동법에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사례 강의를 꼭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저 로이어스 노동법 교재를 보실 때는 먼저 교재에 나온 중요 법조문은 항상 체크를 하시고 제 교재에 법조문이 다 나와 있고 뒤에 지금까지 기출된 모의고사와 변호사 시험 문제만 따로 부록으로 추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추록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문 보시면서 본문에 또 쟁점들이 다 기출됐던 쟁점들이 체크돼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이미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된 쟁점인지 아직 변호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소개가 된 쟁점인지 그리고 뭐 아직 변호사 시험에도 안 나왔고 모의고사에도 안 나왔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쟁점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출제를 예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그 모의고사에서 소개됐던 쟁점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해고나 다른 쟁의행위나 아니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은 뭐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중요한 쟁점이니까 뭐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지역규칙이나 이런 것들 다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되 다만 약간 생소한 쟁점인데 기존에 한번 소개가 됐던 것들 뭐 합병 분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례는 사실 뭐 그냥 대충 법리를 이해하면 되겠지 하고 답안지에 좀 두리뭉실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채점자 입장에서는 답안지에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위주로 채점을 합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키워드를 누락하고 본인만의 표현으로 이렇게 답안지에 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점수가 법리 점수에서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 필요한 암기는 꼭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유치하지만 이런 두 문자를 활용해서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런 판례 숙지가 된 다음에는 사례를 또 충분히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뭐 노동법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동법의 이제 법원부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재가 4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건 이제 프린트물로 하다가 4월경까지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중간에 이제 교재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프린트물을 보시는데 일단 제가 아까 이제 뭐 동기부여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실무 나오시면 노동법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공부하기에 앞서서 노동법의 실무상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구나 한번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겠죠. 이제 계약 단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데부터 이제 이슈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가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퇴직금을 주기 싫다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뭐 위임 계약이라던가 용역 계약 또는 도급 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그런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뭐 임금 문제에서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 판례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약이 위임 계약이나 용역 계약이나 도급 계약이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실질상 사용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 계약 관계에 있다. 그래서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내가 근로자냐 아니냐. 근데 근로자냐 아니냐가 왜 중요할까요? 근로자로서 이제 지위가 보장돼야지 그 다음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근로를 했으니까 당연히 임금 청구를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건데 근로자가 아니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청구할 수 없겠죠. 만약에 뭐 사업이 망했다. 뭐 사업이 뭐 손실이 커서 뭐 사용자가 보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망해도 임금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임금 청구는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다른 계약이라면은 그 뭐 사업소득세로 등록을 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내가 근로자가 아니네? 그럼 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고 거기서 한 10년, 5년을 일했는데도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고 각종 무슨 뭐 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근로를 하게 되는데 근로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재량이 많이 있는 게 아니죠. 취업규칙이나 뭐 조금 회사가 크면 단체 협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 협약이 작성돼서 요런 것들로 이제 규율을 받게 되죠. 근데 뭐 취업규칙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의 편의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고 있는데 처음에 입사할 때는 어쨌든 취업규칙 그대로 있는 대로 적용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노사가 계속해서 이제 단체 교섭하면서 쌍방이 합의한 내용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런 조항들을 많이 이제 넣을 수 있는 그 노동법의 아주 그 특이한 그런 법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율을 받으면서 하고 그렇다가 이제 뭐 근로자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뭐 일을 하다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고의로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겠죠. 징계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징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가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출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도 이제 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임금 청구할 때 법에서 정한 임금을 내가 다 못 받았다. 뭐 연장 근로 했는데 연장 근로 수당 못 받았다. 아니면 휴업 수당을 못 받았다. 뭐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못 받았다. 이런 각종 임금 청구에 대한 부분도 아주 실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만 보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문에서 항상 많이 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뭐 그전에 이렇게 단체 협약 체결할 때 그 단계는 단체 교섭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 방법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뭐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 그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커졌을 때 쟁의행위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쟁의행위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또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인 노동조합에게 어 뭐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했을 때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이외에도 각종 법률에서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법률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는 또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보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다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노동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은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법체계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이제 사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행정심판, 일종의 행정심판이죠. 노동위원회가 있고 사법은 이제 뭐 당연히 민형사적인 법원이 있겠죠. 그다음에 행정법원도 있고. 근데 이 노동 사건이 터지면 민형사 행정법원에 다 관련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노동위원회는 이제 처음에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디 가야 되죠? 처음에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절차가 좀 간편한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뭐 부당해고도 아니다. 이제 지방노동위에서 뭐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중에 사용자나 뭐 근로자 측 한 명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청구가 기각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재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심이고. 그러면 재심 결정이 나는데 이때 또 불복하는 사람은 법원으로 오는 거죠. 근데 법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민사, 형사, 행정에서. 이게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법원으로 가요. 그래서 재심 판결 뭐 취소소송으로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1심부터 3심이 있죠. 그래서 부당해고 한 번 다투면 이렇게 계속 끝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그럼 몇 년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변호사는 어쨌든 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부터 1심부터 3심까지 뭐 한 사람이 다 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면 뭐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소총심사위원이 있어요. 또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초심, 재심 다 결정을 하고 또 불복을 하면 다시 또 행정법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노동사건 다 행정법원에서 하냐? 그건 아니고 임금청구는 또 행정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죠. 근데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를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근로자는 민사적으로 임금청구를 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이 노동사건은 뭐 민사, 형사, 행정적으로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데 뭐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 수업 노동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부터 볼게요. 근로기준법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의 법원은 먼저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는 뭐 통치구조도 있지만 우리 기본권이 규정돼 있죠. 기본권이 보장돼 있고 그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정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 밑에 보시면 32조와 33조에서 노동 관련 그런 규정인데 1항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근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권은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더 이렇게 그 범위를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또 근로의 의무죠.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권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다. 그다음에 3항 보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고 한 구체적인 그 법률이 뭐예요?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데 근로의 권리만 있나요? 예, 그 근로자의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2항과 3항이 이제 함께 근로기준법의 이제 근거가 됩니다. 네,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5항에서 연소자 근로는 특별히 보호한다. 이것도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기타 법률 등의 연소자를 보호하는 그 근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그 기본권, 그러니까 근로권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그 헌법을 충실히 많이 반영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그 다음에 제 33조는 이제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1항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 3권 보시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면 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해놓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런 법률이 지금 뭐가 있죠? 노동조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근데 그 2항에 보시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경우에는 무조건 기본권으로서 근로 3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정하여진 자만 인정이 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은 따로 별도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거고 다음에 33조 1항에서 근데 기본권으로서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노동조합법에 보시면 법의 노조라는 게 있죠. 법의 노조라는 게 뭐예요? 그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요건은 다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자주성이 인정되면 어떤 일정한 그 실질적인 요건만 인정이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보장되는구나. 그런 이제 것을 법의 노조라고 합니다. 다음에 노동관계 법령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시면 노동관계 법령은 헌법 32조에서 이제 근거해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최저임금법,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또 남녀고용평등법, 또 기간제법, 파견법, 뭐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 가끔 관련해서 쟁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이제 임금 청구할 때 그 1년 이상 근로자한테 퇴직금 청구하잖아요. 1년 이상 재직하면 이제 퇴직금 청구를 하는데 그 퇴직금 청구할 때 과연 이 사람이 그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맞는가 문제됐을 때
이거는 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문제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이제 아까 노동 3권을 인정한 헌법 제33조에 근거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이 있고, 또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그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뭐 노동위원회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는 우리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요 과목이죠. 두 가지 과목.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쟁점이 있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근로계약부터 시작을 한다면 근로계약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문제, 또 인사이동, 뭐 배치 전환 같은 문제가 있고, 또 임금 청구와 관련된 문제, 또 근로시간과 휴식, 그다음에 징계 및 해고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업 규칙에 관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이제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단체 교섭을 어떻게 대표자는 어떻게 되고, 단체 교섭은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 단체 협약을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뭐가 있는가, 또 쟁의 행위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 행위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조정 중재, 그러니까 쟁의 행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조정 중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부당 노동 행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마다 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노동법의 법원이 그 헌법, 또 조약, 뭐 우리나라가 비준 공포한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조약인데, 그다음에 법률은 아까 본 대로 뭐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하 법률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단체 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까지 다 법원성이 인정되고, 노동관행은 뭐 관습법 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것도 법원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뭐 일반 그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판례나 행정해석은 법원성으로 인정되진 않죠. 사실상 구속은 되지만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그 노동법에서 특이한 법원으로 인정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노동법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법원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그 노동 관행부터 보시면, 노동 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제 법원성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관행이 있다고 해서 그 관행이 무조건 법원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그 노동 관행의 인정 요건과 관련해서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아니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규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그런 큰 쟁점이 나오진 않겠지만, 가끔 관행이 아주 작은 부수적 쟁점으로 언급을 간단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규제로 좀 안기를, 관행은 규제다. 그래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제도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가, 그런 거를 이제 키워드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관련 판례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 협약에서 뭐 임금 인상분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새로 단체 협약 체결해도 뭐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약간 은혜적으로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규범 의식이 있는 노사 관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서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보겠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될까요? 일단 사업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사업의 종류는 다 적용이 되는데 우리 그 11조를 보시면 1항에서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요건이죠.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니까 상시 4명 이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럼 상시 4명 이하는 무조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일부 규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 상시 5명 이상의 상시 사용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대통령령, 그러니까 근기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혹시 문제가 나오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7조의 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서 여기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한 달 동안에 그 전 한 달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2항에 보시면 근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를 보시면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서 여기는 그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아까 그러니까 산정 기간이 이제 1개월이라 그랬죠. 그 직전 1개월 동안 그 산정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4인 이하 수가 4인 이하가 2분의 1 미만일 경우 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해석하면 한 달 동안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2분의 1 이상의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 이상이면 이제 그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이호는 반대 해석해서 이제 쓴 호라서 특별히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4인 이하 미달일수가 한 달 동안 2분의 1 미만이면 그러면은 법 적용 사업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그러면 좀 이 사람들도 다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하나 하는 좀 그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견 근로자는 여기 산정하시면 안 돼요. 여기 숫자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숫자에 다만 밑에 보시면 제가 그 화살표 표시하는데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이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그럼 상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판례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서
법 11조 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그러니까 항상 매일 이렇게 5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태라는 의미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까 그 시행령 규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규정을 했죠. 판례만 보면 좀 추상적인데 도대체 상태가 뭔지 상태도 사실 추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밑에 이제 화살표 표시 사안 보시면 상주 직원 3인을 고용하고 이사 직업에는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삿짐 운송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냐가 문제가 됐는데 상주 직원 3인은 일단은 무조건 이제 3명이 고용되어 있는 건데 일용 근로자는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사하는 규모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또 5인 이상의 근로자로 이제 본 거예요. 왜냐면 일용 근로자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이렇게 거의 한 달의 절반 이상이 뭐 일용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주문이 와가지고 2~3명씩 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상주 직원 3명이 있고 또 2~3명이 계속 일을 했으면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반 이상 일을 했으면 이거는 이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2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2013년 12월 달에 판례인데 뭐 2012년도에 그 대법원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퇴직금 지급의 유무에 따라서는 그 뭐 시행령 7조 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13년부터는 이미 2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의무 규정이 생겨서 지금은 뭐 한 명을 고용하든 2명을 고용하든 어쨌든 1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근기법 11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2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뭐 종교사업도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뭐 종교사업 같은 건 세금 안 낸다 어쩐다 하지만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동법 이슈도 최근에 좀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라번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그러면 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아까 그 근로기준법에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만 이제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도대체 적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해고 관련 이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 영세 사업장인데 엄격하게 그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분들은 사업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요. 해고 관련 규정, 부당해고 금지 규정이라든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 그러니까 해고를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선 재고용을 원래 정리해고하고 나면은 그 해고한 사람을 우선 재고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고 해고 사유를 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여기 영세한 사업체에서는 서면 통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뭐 조그만 식당이라던가 뭐 이렇게 로펌도 마찬 개인 사무실에서 뭐 어쏘를 한 명 쓰는 고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휴업수당도 적용 안 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그러니까 이 영세 사업체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라든가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뭐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의 제한이나 이런 게 해당이 안 돼서 가산임금 같은 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가산임금이나 뭐 연차이급 휴가수당이 해당 안 되고 생리휴가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고 보시면 일단은 영세사업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영세사업체에서 뭐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구제를 받긴 좀 힘들겠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직 우리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리가 사실 판례 키워드 설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를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사용자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근로계약 할 때는 어쨌든 사용자 갑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기준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 판례가 아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보통 지금 최근 나온 판례 기준, 그러니까 실질적 법리에서 많이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근로자성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무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수험에 나올 때는 수험생들이 너무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제가 내면 수험생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직 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분명히 나올 쟁점이고 조만간 그러니까 그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조만간 출제가 예상이 되는 쟁점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문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조문 쓰셔야죠. 조문 2조 1항 1호 근기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근데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청구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그 퇴직금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일하다 보면은 그 업무 중에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재법이 이제 적용되는 것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지 그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임금채권 보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법률에서도 각종 보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수험과 실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조문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다는 거는 뭐 영리, 비영리, 허가 여부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뭐 직업을 가지고 그 사업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 관계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도 2조 1항 5호에 나와 있는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래서 2조 1항 5호를 임금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이나 사업장애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생활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장은 뭐예요?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뭐 업무, 노무 관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독자성은 없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를 제공하는데 아까 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종속 노동을 의미하는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업주를 위해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단 실업된 상태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실업자들도 이제 뭐 그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나 이런 데서는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는 되지만 저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문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조문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다 문제 나왔을 때 조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까지 뭐 다 암기해서 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판례 태도 보시면 종래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좀 형식적으로 봤어요. 종래 판례에서는. 그래서 사용자가 우월적으로 막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쉽게 부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서는 이제 상당한 지위 감독이 있으면 근로자로 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가 여부를 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로자성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그 최근 판례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전압 판례는 아니지만 최근 판례 기준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위 감독의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인 판례 법리를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래도 종래 판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다 이제 아주 폐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풍부한 답안지가 되겠죠. 그래서 종래 판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구체적 개별적 지위 감독을 받아야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요약하면은 이런 건데, 한번 그 종전 판례 기준을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다음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다음에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다음에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다음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청 징수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뭐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여기서 좀 암기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다, 위임계약이다, 용역계약이다, 아니 상관없어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업무 내용에 취업규칙의 그 복무규율이죠.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가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으면서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 왜냐하면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복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의 대체성에 있는지, 그 다음에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그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그 다음에 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왜냐하면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뭐 이 사업이 성공하든 말든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근로자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용자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이런 그러면 근로자이겠지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그다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근로자지.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뭐예요? 4대 보험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뭐 의료보험이라든 의료보험이 이제 직장 의료보험이 있고 지역 의료보험이 있는데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이제 근로자인 거고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면은 또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4대 보험 같은 거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받는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보이죠. 일단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아야만 꼭 근로자인가? 뭐 사용자가 좀 러프하게 뭐 재량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점이 들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 정하고 안 정하고는 뭐 인센티브제로 할지 기본급제로 할지 그건 누가 정할까요? 일단 채용 단계에서 근로자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이런 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뭐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는 우리 근로자성 판단하는데 이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이것도 사용자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지금 더 이제 의뢰지위에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원치 않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소득세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근로자니 사용자니 판단하는 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보장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근로자 스스로가 그 4대 보험비가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내고 싶지 않아서 실질은 근로자지만 나 이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용자랑 협의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도 이제 그 부분이 부담돼서 이제 우월적인 주의에서 이거 4대 보험을 정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급이나 그다음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나 그냥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근로자 수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요 세 개는 굉장히 그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세 개만으로 단정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최근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그 상당한 지위 감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면을 검토한 그 강조한 최근 판례성을 보시면, 최근 판례를 보시면 앞에 부분은 다 똑같아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는 똑같고, 그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똑같은데, 그럼 종속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이제 판단하냐 기준이 그 전에는 구체적 개별적 지위 감독을 요했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 감독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 개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지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자의 영향력을 받고 근로자가 그 아래에서 지시를 받고 상당한 영향력을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완화된 거죠, 그 범위가.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을 적용을 받으며,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법무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그다음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다음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하고, 그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자가 그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 사업 비용 같은 걸 근로자가 막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근로자일까요? 그래서 약간 사업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근로자로 보기 좀 어려운 면이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윤과 창출을 손실을 스스로 안고 있으면 이건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이윤과 창출의 손실 상관없이 나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 뭐 근로의 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성이 더 인정이 되겠죠. 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그러니까 근로한 거 자체에 대해서 아까 이윤과 상관없이 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그러니까 사용자에 전속되어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쉽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아니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다른 사람 대신 그 일을 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최근 바뀐 판례도 이제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성 인정받는지 여부도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 뒤에가 중요해요.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는지 등의 사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아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사례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떡하죠? 이거를 어떻게 답안지에 다 설치를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안 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당한 지위 감독 관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만 쓰시면 판례 법리에서 그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문자를 실종상 시위보 기소사 경우이므로 좀 꼭 암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 두 문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편한 두 문자를 따셔도 되는데, 실종상 시위보, 그다음에 경우임을 좀 암기를 하셔가지고, 실은 뭐예요? 아까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급 계약이나 위임 계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고, 그 종속 관계가 있는지, 사용 종속 관계, 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종속 관계는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요 앞에 뭐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로 업무 내용을 지시를 받는지 등등등 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근데 그 종전 판례에서는 뭐가 달랐어요? 종전 판례에서는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가 달랐어요. 그 다음에 그 근로 시간과 시에서 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는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는지죠. 그 다음에 위는 뭐예요? 위협. 아까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를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런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보수의 성격,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판단 기준이. 그 외에도 뭐 더 기타 등등 있었는데 더 암기하시면 더 쓰셔도 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쓰셔야지 그래도 판례 설치하는 그 키워드에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은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두루뭉실하게 쓰시면 점수가 좀 박하게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우임은 이제 앞에 기소사 경우임을 넣어야 되는데, 기소사 경우임. 기는 뭐였어요?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상의 근로자성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단서가 있었죠.
단 기소사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거를 쓰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종상 시위보 기소사 경우임을 암기를 해주시고 실종상 시위보 기소사 경우임을 암기를 해주시고 아까 그 종전 판례랑 구분해서 쓰실 때는 구체적 개별적 지위 감독을 기준으로 상당한 종속관계를 인정한 그 종전의 판례랑 좀 구분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 판례에서는 기소사를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 최근 판례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기소사는 그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거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다른 거 크게 두 가지, 구체적 개별적 지위 감독인지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그 다음에 단서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여부, 요거가 이제 그 종전 판례와 최근 판례의 차이점이라는 거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인정하지 않았는지는 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